현장을 뛰는 기자들과 함께 뉴스의 맥락과 본질을 풀어드립니다. 뉴스 언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황정원 산업이부 기자 그리고 염윤경 증권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염 기자는 두 번째죠?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훨씬 편하지 않아요? 네, 훨씬 편하고 더 기대도 됩니다. 아, 그래요? 뭐 기대까지는 뭐. 황정원 기자는 처음인데 그 차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방송 출연도 예전에 많이 해봤다면서요? 네, 몇 번 해봤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역시.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다룰 뉴스가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뜨거운 이슈죠.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이제 한국 증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요. 현장에서 직접 취재한 유통업계의 중요 이슈까지 또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증시 관련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코스피가 지난달 9,000선을 돌파하면서 1만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염 기자하고 이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 달여 만에 6,000에서 7,000선까지 밀린 상황인데 이걸 단순한 조정으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은 상승장이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상승장이 끝났다기보다는 그간 네. 너무 빨리 오른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보는 분석이 더 우세합니다. 숨고르기다. 네. 짧은 시간에 지수가 너무 급등하면서 차익 실현 매물도 한꺼번에 쏟아졌고요. 밸류에이션 부담도 너무 커진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조정폭이 생각보다 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느끼는 체감 충격도 상당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얘기했지만은 이렇게 크게 흔들리는 이유가 뭐예요, 염 기자? 지금 상황이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친 상황인데요. 일단 미국 기술주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동 긴장으로 국제 유가도 뛰었고 또 AI 투자 열기가 예전만큼 못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그래서 AI 기대감이 식으면 미국 반도체주가 흔들리고 이 영향이 우리나라 반도체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반도체주가 우리 증시까지 흔든다는 그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코스피가 미국 증시 전체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움직임과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모습인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흔들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코스피도 함께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금 얘기했지만은 그만큼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거죠. 네, 두 회사를 포함한 AI 반도체주 시가총액 비중이 코스피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두 종목이 넘어지면 지수도 함께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주가 오를 때는 가장 강하게 끌어올리지만 반대로 또 조정이 시작되면 지수 하락도 크게 키웁니다. 그렇죠. 이번 조정장에서 반도체 쏠림의 양면성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기업 실적은 아직 견고하다. 뭐 이런 분석이 많은데요. 최근에 실적 발표를 보면은 상당히 양호한 거 아니에요? 네, 최근에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2분기 매출은 171조 원, 영업이익은 89조 4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 분기랑 비교하면 매출은 28%, 영업이익은 56% 증가한 수준입니다. 기업 이익 자체가 급격하게 꺾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수치만 보면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 뭐예요? 기대감이 너무 앞서갔기 때문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실적은 이미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었고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예상치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주는 지금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렇죠. 네. AI 투자가 계속 늘어날지 그리고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를지 그리고 이익이 지금보다 더 커질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조정도 실적 악화 때문이라기보다는 높아진 기대치를 소화하는 그런 과정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한 얘기를 종합해 보면은 현재 시장은 기업이 무너져서가 아니고 일단 기대가 너무 빨랐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다만 우리 증시가 지금 이제 미국 AI라든지 또 반도체 흐름에 상당히 좀 예민한 이제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해외 시장 동향도 저희가 좀 면밀하게 함께 살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건 분명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최근 뉴스를 보면은 사이드카 발동이라는 그런 표현이 정말 자주 등장하거든요. 저도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뭐 뉴스를 많이 봤는데 예전에는 이제 금융위기 때 좀 많이 나오던 그런 용어였는데 요즘은 거의 뭐 일상어처럼 사용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이어가기 전에 사이드카가 뭔지 염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고 진행을 하죠.
네, 쉽게 말하면 사이드카는 속도 제한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선물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이면 프로그램 매매를 5분 동안 멈춰서 시장이 과열되거나 패닉에 빠지는 걸 막는 장치입니다. 시장 전체에 충격이 너무 빨리 번지는 걸 늦춰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게 금융위기 같은 큰 충격이 있을 때나 등장해야 맞는데 최근에는 이제 급등과 급락이 워낙 반복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상처럼 발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일상 그 말이 정말 맞는데요. 네. 7월 22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는 모두 39차례가 발동했습니다. 네. 매도 사이드카는 20회, 매수 사이드카는 19회 발동을 했고요. 코스닥에서도 매수 13회, 매도 10회로 총 23회 발동했습니다. 두 시장을 합치면 올해만 해도 총 62회나 발생했습니다. 네. 염 기자가 뭐 일일이 또 세본 모양인데 네. 그 62회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많다. 이례적인 숫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융위기 때보다 더 많다는 거죠.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는 코스피 사이드카가 1년 동안 26회 발동했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는 아직 연말도 되기 전인데 이미 39회를 기록했으니까 사실상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런 기록도 좋아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역대 최고 기록이라는 거고 그리고 내용적으로 보면요. 올해는 매수 사이드카하고 매도 사이드카가 번갈아 발동했다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특징 아니에요? 네, 하루는 매수, 하루는 매도 사이드카가 연달아서 발동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시장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네. 계속 떨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공포의 손절매가 쏟아졌다가도 바로 다음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급반등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보다 투자 심리가 훨씬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어떤 뚜렷한 추세가 있다기보다 위아래로 계속 임의로 흔들리고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계속 하락하는 장보다 대응하기가 더 어렵다는 그런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도 네. 주변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듣는데요. 그 사이드카와 함께 이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다는 소식도 이제 자주 듣게 되는데 이건 더 강한 조치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사이드카는 감속 장치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비상 브레이크에 가깝습니다. 네. 주가 지수가 일정 수준 이상 급락하면 시장 전체 거래를 잠시 중단시킵니다. 근데 이 서킷 브레이커도 올해 유난히 자주 발동이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7월 22일 기준으로 코스피에서 7회, 코스닥에서 2회 모두 9차례 발동이 상당히 됐는데요. 많네요. 네, 네.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도 도입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 발동이 전체가 13회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절반이 넘는 7회가 올해에만 집중됐습니다. 그만큼 올해 시장의 변동성이 이례적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지금 이제 이런 변동, 시장 변동성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조적인 현상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어떻게 분석들 하고 있어요? 네, 제일 큰 이유는 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너무 커졌다는 점인데요. 여기에 레버리지와 인버스 상품 시장도 빠르게 커졌고 선물과 현물을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도 활발해지면서 지수 움직임이 예전보다 더 빠르고 크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관련 ETF는 물론이고 선물과 옵션까지 동시에 반응을 하거든요. 네. 또 상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가 매수나 또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처음 시작된 주가 움직임이 더 커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변동성을 키우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셈이죠. 네. 지금 뭐 황 기자가 변동성이 변동성을 키우는 구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올해 증시는 그야말로 변동성의 시대다 이렇게 맞습니다. 정리를 해볼 수 있고 62차례 사이드카 발동했고 또 서킷 브레이커도 역대 최대라는 또 황 기자의 설명이 있었잖아요. 어쨌든 이런 장치가 일상이 됐다는 거는 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는 거고 변동성이 구조적으로 커졌다는 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상당히 예의주시하면서 이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이번에는 변동성을 키우는 또 다른 요인 얘기를 해볼게요. 요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왜 이런 상품들이 시장을 흔드는 주요 요인이 된 거죠? 가장 핵심은 자금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일부 종목에 너무 많이 몰렸다는 점인데요. 네. 이 두 종목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코스피 전체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레버리지 상품 그 자체도 매일 기초자산 수익률을 2배 추종하기 위해서 네. 보유자산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주가가 오르면 더 사고 떨어지면 더 파는 구조다 보니까 원래 움직이던 주가 방향을 더 강하게 만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투자자들의 단기 매매까지 겹치면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짧은 시간 안에 상품을 반복해서 사고 팔고
또 운용사도 매일 리밸런싱을 하면서 기초 주식과 선물 시장에서 거래 규모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뭐 손절매가 이어지고 또 레버리지 상품에서도 자금이 빠져나오면서 시장이 더 크게 흔들렸다. 그런 분석이 나왔잖아요. 아까 연 기자의 좀 구조적인 설명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주가가 빠르게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우선 손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레버리지 상품부터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운용사도 상품 규모에 맞춰서 기초 주식이나 선물 보유량을 줄이는 과정이 거쳐집니다. 이때 주가가 다시 밀릴 수도 있고요.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동시에 하락하면 관련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코스피 전체 변동성이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금융당국도 제동을 건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나왔어요? 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16일부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상장과 광고, 이벤트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네. 또 개인 투자자 기본 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높였고요.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전 교육도 2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렸습니다. 유동성 공급자 괴리율 관리 기준도 3%에서 2%로 강화하고 오는 11월부터는 국내 상품 최소 매매 단위도 1좌에서 20좌로 높일 예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세부적인 대책을 지금 많이 좀 내놨고 지금 이제 연 기자가 설명을 했는데 근데 기존 상품 거래를 막거나 상품 자체를 금지한 건 아니잖아요.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네, 이 레버리지 상품이 요즘 문제점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 네. 사실 순기능을 보자면 단기 네. 투자 용도나 또 인버스 상품의 경우 위험을 줄이기 위한 해지 수단 기능도 있습니다. 만약 국내 상품을 전면 금지하면 투자자들이 해외에 상장된 비슷한 상품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거 뭐 풍선 효과 뭐 그런 네. 거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다는 네, 거군요. 맞습니다. 게다가 해외 상품은 국내 금융당국의 관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위험성이 더 있고요. 또 환율 변동이나 거래 시간 차이 같은 추가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지하는 것만이 투자자 보호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죠. 또 이미 시장에 들어와 있는 자금 규모가 너무 크다는 점도 고려됐는데요. 기존 상품을 갑자기 청산하거나 거래를 제한하면 운용사가 보유한 기초 주식이랑 선물을 대량으로 매도해야 될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변동성이 더 커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정말 고려해야 될 게 진짜 많네요. 해외에서는 이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어떻게들 관리하고 있어요? 주요 해외 시장에서도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손실 가능성과 이를 수익률 추종 구조를 투자자한테 명확히 알리고 투자 적합성 심사와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아까 이제 연 기자도 얘기했지만 순기능이 또 있습니다. 순기능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코스피의 변동성을 키우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고요. 그래서 정부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부적인 대책을 내놨지만 뭐 원천 금지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어요. 규제는 강화했지만. 그러니까 앞으로 변동성은 커지고 있고 또 대책은 나왔지만 이게 어떻게 작동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좀 관찰을 하면서 또 취재도 하고 또 기사도 써야 되는 그런 입장으로 보이네요. 네,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증시 얘기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유통업계를 포함한 산업 관련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배달업계에서 가장 큰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우버가 배달의 민족 모 회사죠. 딜리버리 히어로, DH라고 부르는 그 회사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인수 금액이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황 기자? 이게 저희들은 이제 조 단위가 넘어가면 계산이 잘 계산 안 안 돼요. 되잖아요. 저는 일단 계산 안 돼요. 네, 근데 국내 대기업을 통째로 인수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아, 중소기업도 아니고 네네네. 대기업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네이버라든지 LG전자의 시가총액이 20조 원 후반대거든요. 그 정도로 생각하면 이제 감이 오실 네네. 거예요. 네. 좀 감이 잡히네요. 네네. 네. 그래서 그만큼 우버가 배달 음식과 이제 커머스 시장의 미래에 큰 베팅을 한 건데요. 그래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민이 우버에 팔렸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지만 네. 사실 우버가 노린 건 배민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라 세계에 배민 같은 회사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50여 개국에 있는 그런 배민 같은 회사를 우버가 통째로 한꺼번에 확보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22조 원이면은 뭐 국내 대기업 하나를 통째로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뭐 규모의 이제 금액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굳이 회사를 사지 않고 새로 키우는 방식은
좀 없었을까요? 이게 예전 같으면 그런 전략이 가능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이제 시장이 워낙 성숙해서 음. 신규 사업자가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후발주자가 들어가서 새로 고객 모으고 브랜드 키우고 하는데 시간도 정말 많이 들고요. 시간 많이 들죠.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성공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모든 재화 중에서 제일 비싼 게 시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싸게 사는 게 바로 M&A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요즘 산업계 전반이 이 M&A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미 고객과 브랜드를 확보한 회사를 인수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가장 아끼는 방법인 거죠. 그래서 우버의 이번 인수도 이런 글로벌 M&A 흐름 속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게 또 일종의 네. 트렌드군요. 네. 그 예전에 이제 배민이 그 독일 DHA 인수됐을 때 뭐 소비자들이 뭐 크게 바뀔 거다 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일단 체감할 만한 변화는 거의 없었던 네.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번에는 좀 달라집니까? 우버가 인수하면은 뭐 앱이라든지 서비스가 확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당장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네. 이번 거래는 아직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심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초기 단계군요. 네. 그래서 경쟁 당국 심사를 거쳐서 2027년 하반기 거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배민 측도 아직 심사 절차가 남아있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당장 앱 이름이 바뀌거나 화면이 크게 달라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오히려 먼저 달라질 수 있는 건 소비자가 잘 체감하지 못하는 기술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기술이요? 네. 기술이라는 건 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버가 AI에 굉장히 강점이 있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앱을 켰을 때 뭐 음식을 추천하는 거라든지 네. 광고라든지 네, 네. 배차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어서 네. 게다가 또 이제 우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우버원이라는 멤버십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멤버십 가입자만 4,600만 명이 넘습니다. 4,600만 네. 명.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민의 어떤 그 촘촘한 배달망이랑 그다음에 비마트 같은 퀵커머스 운영 경험이 더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체감한 게 크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소비자가 체감하는 변화도 꽤 클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지난해 이제 가장 그 배달 플랫폼에서 제일 큰 이슈가 쿠팡이츠가 시작한 무료 배달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걸로 이제 배달 앱 경쟁이 한번 이렇게 판도가 크게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우버가 들어오게 되면 AI를 통한 초개인화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플랫폼 경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루에 3번 정도 하게 되는 네. 고민이 있잖아요. 뭐죠? 네, 오늘은 뭘 먹지? 아, 저는 2번 합니다. 네. 네네. 근데 이 고민을 우버의 AI 기술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 아니면 당신이 평소에 먹는 패턴을 보아하니 지금 이 음식이 땡기실 것 같아요. 라고 네.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굳이 안 사려고 생각했는데 너무 내 마음에 쏙 드는 것들을 추천을 받으면 지갑이 저절로 열리는 그런 세상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뭐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러면 긴장해야 하는 거는 쿠팡 이츠뿐 아니라 쿠팡 전체 아니에요? 뭐 그런 얘기도 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취재 과정에서 네, 그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포장이가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네. 제가 비교되니까 좀 네. 그렇긴 하지만 아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과거에는 네. 이제 쿠팡이 로켓 네. 배송으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 강자가 됐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네. 배민도 장보기 시장에 신경을 음. 많이 쓰면서 퀵커머스를 키우고 있거든요. 음. 근데 여기에 이제 우버의 AI 추천과 수요 예측 기술이 더해지면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계속 적절하게 추천을 해줄 뿐만이 아니라 배차 같은 경우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그러면 이제 정말 긴장해야 되는 거는 쿠팡이츠가 아니라 이 장보기로 넘어간 쿠팡이 우버의 등장을 긴장을 해야 되게 되는 거죠. 네, 뭐 당연히 쿠팡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당연히 뭐 그렇죠. 서비스 경쟁에 나설 텐데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AI와 퀵커머스를 앞세운 뭐 일종의 생활 플랫폼 경쟁이 가열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게 네. 바로 이번 거래 핵심인데요. 네. 사실 우버는 22조 원을 들여서 회사 하나를 산 게 아니라 앞으로 배달과 장보기 더 나가서 생활 플랫폼 시장 전체를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이번 거래는 단순히 배달앱 주인이 바뀌는 그런 뉴스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 플랫폼 경쟁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이제 그 신호탄이라고 볼 수 있을 건데 아까 이제 염 기자가 이게 지금 초기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 뭐 심사를 이제 거쳐야 된다고 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이제 황 기자가 취재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또 다음에 나올 때
중요한 속보가 있으면 또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후속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K-뷰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뭐 명실상부한 세계적인 산업이 됐잖아요. 아주 뭐 자신 있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됐는데 지난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냈고요.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 화장품 수출국에 올라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업계에서는 K-뷰티 뭐 이제 시작이다. 지금도 물론 실적이 좋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그 예전과 달리 화장품 회사를 키우는 방식 자체가 달라졌고 대한민국이 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때요? 황 기자가 보기에는? 이게 쉽게 말하면 네. 예전에는 만능 선수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만능 선수, 다 네. 잘하는 선수. 네, 그렇죠. 그래서 제조부터 시작해서 뭐 R&D 연구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판매한다든지 네.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잘하는 기업만 살아남았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ODM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모든 걸 다 잘할 필요가 없고 그 중에 하나만 잘해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하나만 잘해도 된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한데요.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면 네네. 전 세계에서 화장품 ODM 네. 회사의 탑3 네. 중에서 2개를 가진 유일한 나라가 어딜까요? 우리나라겠죠.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그게 바로 그 우리나라예요. 회사가 어느 회사냐고는 연 기자한테 물어봐 주세요. 저는 그걸까지 모르니까. 네. 제가 알기론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1, 2위를 다투는 그런 네. 회사 2개나 다 한국이 갖고 있기 아, 때문에 그래요? 네. 네. 그만큼 화장품 산업이 빨리 이제 성장을 할 수가 있고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하나만 열심히 해도 나머지는 그 ODM 회사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에 브랜드를 키우기가 훨씬 쉬워졌죠. 네. 실제로 시장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저도 퀴즈 하나 내자면 퀴즈 왜 이렇게 많이 내요? 네. 화장품을 넘어서 기술을 키워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기업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그건 우리 황 기자가 알겠죠. 네, 바로 근데 이거예요. APR입니다. 네. 아니 뭐 주거니 받거니 맞습니다. 잘하네. 네. 좋아요. 네. APR은 처음 시작은 화장품 회사였는데 지금은 홈 뷰티 디바이스 회사로 더 유명합니다. 네. 지난해 매출은 1조 5천억 원을 넘겼고요. 미용기기 매출만 4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상장 당시에도 공모가는 25만 원이었는데 이런 실적 성장이 인정을 받아서 최근에는 이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지금 이제 하나의 전략을 저희가 좀 살펴봤고 반대로 브랜드를 직접 키우는 것보다 아예 사들이는 그런 전략도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전에 이제 우버랑 딜리버리 그거 트렌드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아까 황 기자가.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두 번째 공식이 바로 M&A인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구다이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그건 퀴즈 같네요. 네. 네, 알았습니다. 여기부터 네. 조금 너무 어려우실 어려워서 수 그렇죠. 있어요. 네, 네. 네. 뭐 조선미녀, 티르티르, 스킨천사, 뭐 라운드랩 같은 이런 굉장히 많은 화장품 브랜드를 정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는 기업이 아, 구다이 그래요? 예, 네. 글로벌이고요. 공개된 인수금액만 1조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브랜드를 키우기보다 이미 검증된 브랜드들을 이렇게 사들이면서 덩치가 엄청나게 커졌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글로벌 화장품 대기업이 된 데가 바로 로레알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구다이 글로벌의 별명이 한국의 로레알입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저도 또 기자로서 또 소비자로서 느껴지는 게 요즘 소비자 취향이 워낙 빨리빨리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기업에게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퀴즈에서 맞췄더니.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흐름을 읽는 능력도 되게 중요하게 음. 평가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 바로 상품 기획 능력인데요. 네. 이렇게 아누아로 유명한 더 파운더즈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더 파운더즈는 지난해 매출이 7천억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90%가 해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게나 돼요. 네네.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더 파운더즈 같은 경우는 제품을 기획할 때부터 네. 아예 이제 소비자 리뷰랑 AI 분석을 활용해서 전 세계 각국의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원하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제품을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바로 시장에 통하면서 좋은 화장품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획만 잘해도 글로벌 수준으로 빠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걸로 확인됩니다. 네, 아까 뭐 우버도 얘기했지만 정말 AI를 빼놓고서는 이제 얘기가 안 되네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 세 회사는 잘하는 게 또 다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 APR은 기술, 구다이 글로벌은 뭐 M&A, 그리고 더 파운더즈는 기획력이 강한데요. 근데 공통점은 있어요. 공통점. 네, 공통점이 바로 모든 걸 잘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제일 잘하는 것만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세계 1위가 됐다. 황 기자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K-뷰티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네. 앞으로 K-뷰티 산업의 전망 잘 될 것 같습니까?
패션 뷰티 전문 기자로서 네.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네. 앞으로도 계속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네. 최근에 제가 코스맥스 임원분이랑 얘기를 나눴는데 네네. 지금 이미 전 세계 뷰티 시장이 기술의 경우는 상향 평준화된 세상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력이 어떤 그 브랜드 가치나 기업의 성장성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지금 세계적으로 제품 기획이나 그리고 음.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곳이 바로 한국이라고 아, 그렇게 그래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뭐 상당히 기분 좋은 얘기인데요. 또 정리를 해보면 뭐 중간중간 저희가 이제 그 뭐 방법론이나 여러 가지 이제 전략에 대해서 황 기자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예전에는 뭐 만능 회사가 성공했다면은 이제는 한 가지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좀 각광받는 그런 세상이 됐고 여러 가지 환경, 종합적인 환경을 두루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다. 네.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저희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 언팩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두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퀴즈도 잘 맞추고 오늘 아주 두 번째가 훨씬 편하죠. 네, 훨씬 편합니다. 네, 아주 황 기자는 뭐 역시 방송 출연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몰라도 잘하네요. 네, 앞으로도 계속 불러주세요. K뷰티 전문 기자예요. K뷰티 전문 기자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그래요?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뉴스는 하루 만에 지나가지만 그 이면의 흐름은 오래 남죠. 뉴스 언팩은 앞으로도 복잡한 뉴스를 쉽고 깊이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